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억을 더 내는 비법. 2. 보잉은 다른 길이 없다. 폴란드 공군 장성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도입을 두고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달 체결될 본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공군 장성은 폴란드가 FA-50 전투기를 구매한다고 발표한 후 FA-50이 폴란드 공군에 적합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레니우스 노바가 아이러노스 노엑 폴란드 공군 준장은 비행시간이나 운영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보다 FA-50이 훨씬 저렴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FA-50 도입을 반대하는 우려를 잠재운 것인데요. 그는 공군 이사회 책임자와 공군 부감찰관을 역임한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로써 내달 예정된 KAI의 FA-50에 대한 이행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선택한 건 F-16에 비해 전투기 도입 시기가 단축되고 중고도 저고도의 근접 지원, 정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공군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F-16의 수는 한정됐지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데요. 근접 항공지원 CAS 임무는 F-16으로 할 수 있지만 비용은 FA-50을 사용하는 것보다 3배나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 FA-52 비행 반경이 너무 작고 연료 탱크가 너무 작다는 우려에 대해서 F-16과 동일한 300갤런 연료 탱크를 사용 가능하고 이후 공중 주요 기능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FA-50의 레이더는 F-16의 아닌 APG-68 레이더와 비슷한 ELTA-2032 레이더를 장착 중이나 향후 위상 스캐닝 기능이 있는 AESA 레이더로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무장 능력을 보강하고 기존 시스템과도 호환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요청하는 기능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도 입증됐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지난달 말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에 직접 탑승해보고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극찬했습니다. T-50B는 FA-50과 같은 계열 항공기입니다. KAI는 총계약 대수 48대 중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납품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 이트렐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1비행단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FA-50 수출 규모는 30억 달러 약 3조 9,258억 원입니다. 완제품 수출 외 KAI는 폴란드 정부와 현지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FA-50 MRO 유지 보수, 운영센터를 설립합니다. 폴란드 공군의 FA-50을 활용한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운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대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KF-21 보람의 개발에 대해 밀린 분담금 지급은 아니고 작년 7월에 T-50I 전술훈련이 6대 및 항공기 운영을 위한 추가 패키지에 대한 계약건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그해 12월에 T-50 추가 수출분을 입금하기로 했었지만 3번 정도 약속을 미뤄오다 올해 10월까지 미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9일 계약금 2억 4천만 달러 중선수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가 T-50I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로서는 현재 물량이 폴란드로 갈 것을 우려해 선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늑장 부렸다간 폴란드가 계약한 48대 뒤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지난 7월 T-50I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폴란드가 한국 FA-50 대량 계약을 체결하자 추가 수입에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시간만 끌다가 500억 원을 더 내는 셈이 됐는데요. 현재 환율이 1349원까지 치솟아 동일 계약금 2억 4천만 달러 계약일 환율 기준 2744억 8800만 원은 현재 약 323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KAI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선수금을 입금받는 즉시 계약이 시작되고 계약 종료일은 계약 시작 후 34개월이라고 알렸습니다. T-50I는 우리 공군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인데요.
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T-50I 6기 수출은 앞선 계약에 이은 추가 수출인데요. KAI는 인도네시아에 2011년 5월 25일 T-50I 16기, 2018년 11월 8일 T-50I 레이더 및 기관총 장착 사업 등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번 선수금은 2022년 예산 배정을 통해 초기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대금은 해외 대출로 조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누리꾼들은 비판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한편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러시아가 독립공화국으로 승인한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구안스키 인민공화국 LPR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해외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곡물과 석유를 저렴하게 수입하는 대가로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전투에 참여토록 하는 모스크바와 합의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EU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수용하는 것은 역사를 퇴보시키는 잔혹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푸틴과 김정은이 최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한 유대 푸틴을 원하며 적군의 위협 공동으로 결속되어 있다김는 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영TV에 나온 메시지에는 수십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선정가들은 김정은의 자원봉사자를 확고한 투사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 파시즘에 맞서 싸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모스크바는 이미 이 새로운 전시 동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꼭 필요한 사단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곡물, 석탄, 가스를 받는 일종의 물물교환 협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최고조에 달한 러시아와 관계로 인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첨단 기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록 현재 모스크바의 어떤 관리도 긍정하지 않지만 북한 전투기의 수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푸틴의 전쟁 기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총동원으로 되살릴 수 없는 전선의 인력 손실과 낮은 동기 때문에 전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군대의 수혈은 모스크바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자신들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지원해 줄 다른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자신들의 실리도 챙길 마지막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갇혀있는 푸틴은 김정은의 도움을 받아 고립을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북한만 남아있는 것 같고 이는 러시아 상태에 대한 진정한 국제정세의 반영이자 척도이며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합류해 러시아를 돕는 만행을 자행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단지 소문이나 선전을 넘어 조금 더 기정사실화될 경우 미국은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어리석은 결단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당 1조 원이 넘는 외산 항공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첨단 조기경보 통제기 E-737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요. 공군이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로 E-737을 계속 추진하려 하자 국회가 반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이런 반발 소식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옳다고 맞잠수를 치는 것일까요? 원인은 도입 단가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심의에서 E-737 조기경보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안건이 국회에 강점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대 추가 도입에 2조 3,052억 원이 들어가고 4대 개량하는 데에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숫자를 본 국회의원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공군 장성들에게 맹렬히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공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자산인 것은 알겠는데 대당 1조 1원이라니 이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는데요. 특히 과거 국군이 도입한 이 737 사대의 도입 단가가 1조 8천억 원이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은 심해졌습니다. 디귿, 당시 대당 4,500여 원에 팔던 항공기를 개량하는데 4천억 원이 들고 새로 사는데 1조 1,526억 원을 부른 것은 예전 3대 값으로 한 대를 팔겠다는 말인데 이게 제조사의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이냐는 것이죠. 결국 국회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예산 심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하거나 국산화를 추진할 것을 공군에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공군은 아직도 이 737이 가장 적합한 차세대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가 다시 한번 화를 냈습니다. 대당 7만 원도 아니고 7천억 원을 더 주고 사야 하는 항공기가 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이 737의 가동률이 65에서 73%뿐이라며 호통을 쳤는데요. 하지만 공군은 그래도 이 737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지 기존의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 혹시 공군 수뇌부가 이 737 제작사인 보잉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공군은 지극히 군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조기경보 통제기가 이 737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가격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737은 여전히 너무 비싸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조기경보 통제기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C는 현대 공중전에서 꼭 필요한 공중사령부라고 일컫습니다. 일단 이 기체는 눈부터가 다릅니다. 조기 경보 통제 기능은 보통 고바이 패스 엔진을 사용하는 대형 민항기를 사용합니다. 반경 수백 km를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초고성능 항공 레이더가 탑재되는데요. 일례로 한국이 운용 중인 이 737 PSI는 360도에 걸쳐 최대 480km 바깥의 적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레이더의 감 시각을 30도로 줄일 경우 탐지거리가 무려 740km까지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강화도 인근에서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 함대 항모전단과 나오둥반도 다롄에 있는 구축함 전단을 번갈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백령도까지 갈 경우 북경을 감시할 수 있고 부산에서 오사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성능인데요. 비행기 한 대에 1조 1,500억 원은 너무합니다. 당장 지난 7월 28일 진수한 정조대왕 함해 건조 예산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길이 170m, 폭 21m, 만재 12,000톤에 첨단 이지스 시스템과 각종 미사일로 준무장하고 승조원 300명의 첨단 군함이 항공기 1대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게다가 고장이 잦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운용 기간 무려 1,500회의 고장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가동률이 73%에 불과해 비용 대비 성능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국회에서도 논의됐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공군은 이 737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 737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공군 장성들이 로비를 당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값의 1%만 받아도 110억 원이 넘어가니 돈을 받기로 하고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공군이 이 737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성능, 유지관리, 상호운용성 그리고 불안한 안보 정세 때문입니다. 우선 이 737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기경 보통 제기입니다. 여기에는 비군사 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다 같은 조기경보 통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거론된 스웨덴 사브사가 제시하는 글로브 I는 360도 탐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IAI사의 ELW 2085CAEW는 360도 탐지는 가능하나 출력이 부족해 탐지거리가 짧습니다. 이는 글로브 I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비즈니스 제트기라 속도가 빨라 생존 가능성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체의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출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이 737에 맞설 만한 조기경보 통제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조기경보 통제기 E7A 웨지 테일이 바로 신형 E737입니다. E7은 영국이 5대, 미국이 22대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노후화된 구형 E3 조기경보 통제기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훨씬 일찍 대체하려 했으나 이라크전, 아프간전의 전비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었는데요. 그래서 2027년에야 1범기체가 미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국군이 보유한 이 737 피스아이는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정말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조기 경보 통제기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 기체는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려워 가동률이 폭삭 망했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군이 공개한 가동률 73%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엄청난 성과입니다. 비밀은 바로 예비기에 있습니다. 이 737럭 대중한대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기입니다. 달리 말해 내 대중한대. 그러니까 25%가 항상 비가동 상태로 접합이다. 가장 이상적인 가동률이 75%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군은 무려 73% 가동률을 달성했습니다. 즉 임무에 투입된 기체들은 사실상 거의 100%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고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737 1호기가 우리 공군에 인도된 날은 2011년 8월 1일로 거의 정확하게 11년 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737의 총 고장 횟수는 하해 136건 정도이며 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15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장은 대다수가 자잘한 장고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고장은 민항기로 운영할 경우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고장이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고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랬다면 가동률 73%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B737을 기반으로 한 덕에 부품 공급과 관련 정비 인력 확보가 쉬웠고 군용 부품 역시 호주, 칠흑이 등 동일 기종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많았던 덕이라고 판단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운용 물량은 상호 운용성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22대의 E7을 도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입할 신형 E737은 모두 E7과 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며 기존 E737 역시 동급 수준으로 개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미군의 E7은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므로 한미연합군의 조기경보 통제 임무는 국군의 E737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평시 지휘나 전시 임무에서 우리 공군의 발언권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아무리 많이 나열해도 1조 원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737의 원본 기체인 보잉 737 시리즈와 보잉사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바닥입니다. 이는 B737MAX 때문입니다. B737MAX가 일으킨 문제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항공사들이 앞다퉈 인도를 거부하면서 잔뜩 생산한 신형기를 야지에 방치해야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함께 보잉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1960년대에 개발되어 여러 차례 개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성능 향상으로 보잉이 민항기 시장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B737의 개조의 맛이 들인 보잉이 이 737의 기반이 된 B737NG의 뒤를 이어 B737을 한 번 더 개량하려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형 엔진을 붙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체 쪽으로 엔진을 몰았는데요. 그런데 A 때문에 비행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앞으로 무게가 치우치다 보니 고속을 낼 때 항공기가 일로 붕 뜨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보잉은 문제가 생길 때 자동으로 기술을 낮추는 MCA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기체를 구입한 항공사들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형 기체가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MCAS가 있는 한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 알 리가 없다는 얄팍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오작동했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이 대가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철저한 인재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새롭게 도입할 E737의 주요 개량 사항이 엔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이더 성능을 개량하고 이를 통해 해상 표적과 공중 표적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개선해 성능을 향상할 것이며 동시에 조종실 현대화, 고효율 신형 엔진 탑재로 작전 효율과 함수가 능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엔진으로 추락 사고가 난 항공기를 1조 원이나 주고 살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산화나 다른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을 공군에 요청한 것입니다. 보라매로 검증된 우수한 레이더 기술, 체계 통합 능력, 그리고 백두 정찰기로 입증된 항공기 개조 역량이라면 우수한 조기경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국산 조기경보 통제기 개발에는 십수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공군은 차세대 조기경보 통제기를 2027년까지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진행하는 개량 사업 역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이렇게 차세대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지며 안보 위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2032년 보라매 블록 200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군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산 조기 경보 통제 기능은 지금 당장 개발을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야 2020년대 후반에 원본이 될 수송기가 개발됩니다. 여기에 조기경보용 레이더와 관련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항공기에 적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 국산은 개발 취지는 좋으나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갑질만 일삼는 보임사의 조기 경보 통제 기능은 제외하고 민항기만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한국이 아예 기체만 들여와 내부를 새로 설계하자는 방법입니다. 먼저 B737 엔진을 기반으로 한 E737처럼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민항기를 구매한 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만 국산화한다면 얼마든지 E737급 조기경보기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 단가 역시 아무리 비싸 봐야 1조 원이 넘지 않을 것이고 조기경보 통제기의 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쌓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생깁니다. 현재 대한민국 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한 방안이 첨예한 대립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공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에 가장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방안이 선택되길 바랍니다.